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후보 빼고 다 바꾼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가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메머드 선대위에서 신속 대응 선대위로 간다. 이런 방향이라고요. 네, 오늘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직접 핵심 자문 그룹과의 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 현안 대응 기조를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탄희 황운하 의원 등 위원장직을 반납하면서 민주당이 해야 되는 과제에 대해 빠른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비판했었던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공감한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18일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SNS 단체방의 한 중진 의원이 3선 이상은 선대위에서 다 물러나고 실무형 핵심 선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또 의원 간의 논의가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의원이라든지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지역 관리를 하고 정책, 수행, 선거 전략은 실무진 중심으로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일부 중진 의원들은 화합형 선대위로 가고 있는데 왜 이러냐, 파괴적 접근 안 된다, 이런 부정적 기류도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삼선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네요. 초선 의원들이 삼선 금지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속 대응 선대위로 바꿈하는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선대위, 이제 모멘텀을 또 새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진단해 봅니다.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민주당에 대한 그 국민적인 반감이 엄청나게 심하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에 달하는 상태고,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그분이 갖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다가 그동안에 후보가 돼서도 굉장히 불안정한 행보들을 보였거든요. 말을 했다가 철회하고 말을 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후보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러는데 사실은 지금 후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놔둬도 후보를 바꿔야 될 상황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은 사실 극소수의 이제 몇 분 정말 그 합리적인 이런 의원들 빼고는 선수에 관계없이 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초선들 같은 경우가 더 강성들이 더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수를 간다라 해서 초선을 내세운다 그래가지고 이게 개혁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김성현 소장님. 예, 일단 민주당이 되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좀 많이 달라서요. 어제 나왔던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3%, 대선 후보 지지는 윤석열 36%, 이재명 35%로 붙어 있고, 이게 전화면접조사에 지난주 월, 화, 수, 사흘간 실시했던 조사라서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유권자들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이다가 36%, 윤석열 후보가 잘할 것이다가 27%로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만 능력은 이재명이 훨씬 더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 경제 분야에서 이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속 대응 선대위로 탈바꿈하는 것은 선거대책위원회 전체를 다 두들겨 부셔서 뭔가를 새로 만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선대위가 너무 체계가 많고 결제 라인이 많아서 하나 대응하는데 반나절 넘게 걸리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선대위는 선대위대로 두고 그 안에서 좀 뼈대를 잘 추려서 집행을 잘할 수 있는 그 보고 체계를 잘 구성하는 것,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정리를 해서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 작가님. 현실감을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딱 하나를 거론하셨는데 그건 정말 전화 면접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10%, 그 다음에 후보 지지율 격차는 15%까지 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달랑 그거 하나,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굉장히 끼어 있는 그런. 여당 바이어스가 끼어 있는 그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현실은 끄덕없다 이렇게 현실 판단을 해가지고는 거기서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단지 그냥 기민함만의 문제인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자, 특정 여론조사를 여당 바이어스가 껴있다라고 하시면 이분들 이 전국 지표조사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2주 전에를 보면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27%, 그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39%, 민주당이 31%로 매우 차이가 많이 났다가 회복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어스였으면 27대 38, 11%포인트 차이 나는 결과가 나왔을 리가 없죠. 그리고 전화 면접의 응답률도 15%가 넘는 등 상당히 양질의 선거 결과, 이 조사 결과라고 보여지고 지금 언급하신 15%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는 머니투데이에서 했던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남성 샘플을 499개만 잡아야 되는데 603개를 잡고 여성 샘플 같은 경우는 100개가 모자르게 턱없이 잡아놓고 20대 같은 경우는 20%가 많은 여론조사를 잡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율이 맞지 않는 여론조사의 ARS의 응답률이 3%에 그쳤거든요. 이거랑 지금 응답률 15%인 여론조사를 비교해서 3%가 더 공정했다라고 하시면 글쎄요, 저는 이과에서 통계를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 잠깐만. 처음에 이제 우리 김성현 소장님이 인용하신 그러니까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탯 리서치, 코레라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그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11월 3주차 전국 지표조사를 발표한 겁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신 거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 작가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왜 난리를 치죠? 아무 문제 없는데. 아니요, 누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잘 대응해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박살났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하시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 그렇고 외교 분야에 있어서 그렇고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낫다라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현실을 좀 호도하시는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 여러 가지 방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 RN서치, 리얼미터, 공정, 토마토, 갤럽 다 격차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몽땅 다 정확하지 못하더라고 밀어붙이고 아니, 격차가 자기들한테 난다는 격차가 나죠. 유리한 조사 하나 가지고 이것이 객관적에다가 말하는 것은 현실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현백은 변호사든가요 지난번에 왔던 그분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그분도 그러잖아요. 자기 주위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분도 아니 그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사용해서 응답률이 15%가 넘는 여론조사라는 것은 나름 되게 공을 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현실에 존재하는 건데 그거를 응답률 2%짜리 ARS랑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는 건 이건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동의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럼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러면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비용이 쌓여야 되니까 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20% 격차가 나거든요. 이걸 현실로 인식을 하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선거 캠프를 조금 더 기민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여론조사는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 지금 제가 언급했던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8%로 민주당 31%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죠. 서울에서 민심이 멀어져 있고 민주당이 긴장하고 따라잡아야 되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이재명 후보가 마치 아무런 여론의 선택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전 반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결과도 있다라고 뭐 그런 정도는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양정철 씨도 이제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이탄희 씨도 이탄희 의원도 문제를 지적했고 초선들도 지금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여론조사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민주당 분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후보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경제하고 외교 분야에 있어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그냥 청취자분들께 정보로 알려드린 겁니다. 아까 드신 그 여론조사 거기에 나온 걸 항목들 가지고 현실을 갖다 재단하시면 참 곤란하다고 봐요 저는. 그 현실이 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 조사도 있다고 그런 인용을 하신 거니까. 하나가 있다. 여러 조사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다른 되죠. 조사들은 응답률에서 있어서나 제가 말씀드리면 남자가 499명 조사해야 되면 499명 남자를 갖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600명은 100명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용을 아껴도 이렇게까지 조사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상도에 어긋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언론하고 여론조사 업체가 싼 비용에 엉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론조사들이 다 이상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라고 그렇게 다라고 나머지라고 말씀하신 건 다 아니고요. 아니요. 나머지라고 다 아까 도매가로 하나 넘기시면 빼고. 안 되고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뉴스토마토가 한 조사에서 남자를 499개 샘플을 해야 되는데 603개를 했다는 예를 든 거예요. 100개가 넘어서 자. 틀리면 100개가 넘어서 문제는 뭐냐면 틀리면 틀리다는 점은 예. 거기서만 15%가 차이 난다는 점을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그 정도는 받아들이셔도 돼요. 10에서 15%가 나는 것은 그 뉴스토마토만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하나를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랑 일치하거든요. 예. 아니 이 여론조사에서도 9% 차이가 지지난주 났으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심각한 상황인 거 맞죠? 뭐 지금 다시 다 따라잡았다면서요. 뭐 아무 아니 이번 문제 결과 없잖아요. 그렇게 나왔다고 1%밖에 설명을 차이가 드린 안 나는 거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여론조사 또 여러 다양한 방식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부분은 나중에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삼김 시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세 분을 말하는 것인데 국민의힘도 선대위 구성에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측의 이견 있을 때 그 핵심이 이제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삼각공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김 전 위원장은 이름만 내건다고 되냐 이렇게 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평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아침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삼김 체제 이런 식으로 벌써 표현을 하던데 삼김 체제라는 것은 이른바 그 삼두 체제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용인합니까? 그건 좀 약간 그 언론에서 이렇게 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현실보다 약간 예, 뻥튀기 지금 돼 있는. 예,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 아닙니까? 동급은 아니다. 그렇지요. 김종인 위원장 자극용 언론 네이밍인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권영세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래도 김종인 전 위원장 원톱이다. 라고 그렇게 못을 박는 주장인데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 측은 윤석열 후보에게 좀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대위 인선안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이나 보도에 대해서는 천만의 말씀이다라고 일축을 했고요. 한편으로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밀당에 맞서서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 또 다른 인물을 선대위원장으로 맞이를 하든가 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라는 플랜 B 준비론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국민의힘은 오는 24일에서 27일 사이에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종인 전 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합류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이제 플러스 알파 그 알파에 대한 문제로 선대위 구성이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 작가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그 김종인 위원장의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로 상징되는 어떤 옛날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이제 갈등이 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플랜 B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은 그쪽에서 이제 흘리는 얘기겠죠. 그리고 삼김을 김종인 위원장이 수용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장난을 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캠프 쪽에서요. 그 장난을 쳐가지고 이제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단지 몇 사람 누구를 부르냐가 아니라 이게 아젠다에 관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오게 되면 이분이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했던 분이고 약자와의 동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빈곤과의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과거에 가진 자들만 대변했던 보수가 이제부터는 공동체주의 보수 그러니까 약자들을 보듬는 보수로 가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층 들로서 보수 정당이라는 게 혁신을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은 싸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안 되면은 그 뭐냐면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민심이 돌아섰다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저걸 좀 정권을 교체하게 되면 그래도 얘들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야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생전처 찍어주지 않았던 보수 정당을 갖다 찍는 명분 또는 빌미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거냐 이제 반문만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문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사람들을 메모드급으로 꾸려가지고 위세를 과시하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결국 이거 뭐 후보가 결단해야 될 문제 후보가 아닙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가 결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뭐랑 또 관련되냐면은 나중에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나중에 집권했을 때 그 집권 후의 모습이 어떻다,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예, 자, 김성현 소장님. 일단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래서 삼김 이렇게 하는 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예의가 아니죠. 맞지도 않고요. 지금 같은 급이 아닌데. 그럼요. 여기는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을 모시는 거고 다른 분들은 각자의 작은 역할을 맡으시도록 나뉘어져 있는 건데 이건 좀 예. 언론이 심하게 해서 뭐 이 진행자 표현대로 이 뻥튀기 됐다. 위원장 자극용 언론 네이밍이라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문재인 정부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서 2002년 노무현 정부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김한길 위원장도 그렇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다 옛날의 민주당 사람들이거든요. 예. 지금의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과거의 민주당으로 돌아가자.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더 중요한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사실은 옛날 사람이죠. 2012년에 박근혜 정부 때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와서 실패했어요. 이 실패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실패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뭐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작업 없이 꼭지인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만 꺾으면 내 주장이 관철될 거다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에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똑같습니다. 현재 구성원들은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이 의원들 다 뭐 권영세 의원부터 시작해서 권성동 의원 등등 문거리 3인방 다 그대로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또 그때 박근혜 후보를 설득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 한 사람만 설득해서 딱 꺾으면 경제민주화가 일사천리처럼 진행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보수정당 전체가 기조를 틀고 노선을 바꾸고 이념 투쟁에서 우린 이렇게 가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조직에 대한 이해 없이 수장 한 사람만 설득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김종인 박사님의 10년에 넘친 정치 실험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엔 오시더라도 전 그런 효과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김수인 평론가도 이 현재 네. 상황 또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인 전 위원장 일단 본인이 여기 와서 선대위에 와가지고 굉장히 활력 있게 활동을 하고 싶을 텐데 예. 김병준, 김한길이라는 플레이어가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기로는 뭐 인간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일단 본인이 노년에 있기 때문에 좀 주변에 있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은 젊은 사람들을 더 원할 수 있는 게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병준 전 위원장은 정책가, 김한길 전 대표는 전략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김병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에 국가주의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국가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취지로 자유주의적 시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보수 노선을 갖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경제민주화나 이런 걸 얘기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충돌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밀어내달라라고 하는 이런 바람을 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진 작가님 말씀대로 이제 후보 결단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게 주말 중에 좀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플랜 B까지 얘기까지 나온다는 건 이제 막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들이 여론조사에서 너무나 높게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사실 이분들은 이제 그 모든 게 자기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 몫을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캠프 내에 있는 분들이 예,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항이 엄청나게 심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후보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거고 이거를 여기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은 그냥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강성 민주당 지지층과 강성 보수층의 대결이 되고 중도층들 같은 경우에 저만 해도 이제 잘 됐다 신났다 양쪽 다 때리면서 우리는 이제 제3지대로 가겠다 이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거전을 갖다 뭐하러 이렇게 밥상을 완전히 다 차려줬는데 이걸 걷어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뭔 컨셉인지 모르겠어요. 이 삼김으로 묶는 컨셉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김성현 소장님. 자, 국민의힘이란 농약 잔뜩 친 사과를 김종인이란 유기동으로 포장해서 집에 들고 들어가도 박스 뜯고 나면 다시 사과를 먹어야 돼요. 박스를 먹는 게 아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국민의힘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과연 혼자의 결심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 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지 마시고 그 국민의힘의 솔직한 컬러로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예. 자, 그럼 다음 뉴스를 가보죠. 자, 모레 주일이죠.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토론 준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약 100분간 모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300명의 패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현장에 함께하는 관료들은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또 다른 민생경제 분야 9개 부분에 걸쳐서 장관들과 이제 정은경 질병청장 이렇게 화상으로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예. 주제를 일단 좁혀놓기는 했어요. 뭐 코로나 방역 분야라든지 민생경제 분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 이런 것들로 좁혀놨는데 즉석 질문에서 다소 민감한 질문이 또 돌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지난 15일의 행사 이후에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참모진으로부터 올라오는 보고서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럼 답변은 대통령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석한 경제부총리라든지 장관도 네. 추가적인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뭐 겁니까? 1차적으로는 대통령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주 더 자세한 부분 이런 것들은 바톤을 넘길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딱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호호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안 일단은 하시겠죠. 네, 전체 기조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민과의 대화 또 어떤 내용으로 치워지고 또 어떤 또 대답이 나오실지 이것도 뭐 굉장히 궁금한데 자, 진 작가님부터. 그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제 그 임기 말이고 그 뭐 국정 지지율이 지금 툭툭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대 초반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한번 다 잡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뭐랄까 좀 더 격이 없는 형식으로 좀 더 비판을 갖다 열린 비판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평소에 좀 자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김성애 소장님. 예, 저도 좀 다 자주 하셨으면 좋았는데 국민과의 대화는 사실 지금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자주 했어야 합니다. 광화문 대통령을 하시기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자주 국민들과 만나시는 자리가 없었다는 게 또 아쉽다라고 비판하다가도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서 170번 넘는 기자들과 만남을 하면 대통령이 막말한다고 매일같이 써대는 언론들도 생각하면 이걸 꼭 자주 하는 것도 되게 어렵겠구나 이런 또 고충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거 뭐 이번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국민과의 토론은 이 대통령 암기 예능이 돼버렸어요. 아무 종이도 없이 딱 혼자서 얼마나 외워서 얘기할 수 있느냐를 갖고 자꾸 이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 이건 좀 잘못돼서 참모들하고 좀 도론도론 앉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질문해서 모르는 거는 참모들이 답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뭐 이런 대화들도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세 분이 갑자기 이제 국민의 대표로 초대가 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실지 김수인 평론가부터. 방금 나왔던 얘기기도 한데 국민과의 대화를 왜 이렇게 많이 안 하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좀 일단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마음의 빚이 있으십니까? 진 작가님은 마음의 빚이 있으십니까? 조주정 장관에 대한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우리 김성애 소장님은 대통령에게 질문 기회가 있으시다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저는 고생하셨다고 박수나 쳐드리고 말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진짜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때 그 결정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예. 자, 네 번째 뉴스 소식만 한번 짧게 전해 주실까요? 네, 자.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지난 17일 현지 시각 이제 워싱턴에서 열렸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 독도 방문을 빌미로 공동 기자회견 보이콧을 했었습니다. 예. 그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미일 간에는 또 외교차관 회담을 한 다음에 또 기자회견 했어요. 그 자리에서 미일 양측은 북한 문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 약속을 논의했다라고 그렇게 조금 수습을 하는 듯 했는데 근데 일본이 이제 그 당시 공동회견 무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또 다른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니치에서 보도한 바로는 공동회견을 하면 한일 관계에 질문이 집중될 것이고 우리 일본 그들 이제 입장에서 우리 일본이겠죠. 일본은 할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 곤란해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안 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창룡 청장의 독도 방문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외교부 입장을 밝히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고유 영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문제까지 듣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